그 1장까지는 이제 우리 그 기억 인지 신경과학의 어떤 기초 과정들을 다뤘는데 지금 이제 2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뇌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예를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여기 지금 연구에 쓰고 있는 방법은 TMS라고 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뇌에 전전두엽을 이렇게 자극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FFA는 그 뇌 영역에, 그러니까 요 측두엽의 밑쪽에 있는 얼굴을 특별히 인식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영역하고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PPA라고 FFA 그 인근에 있는 영역이에요. PPA라고 하는 영역은 대개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그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데, 저장하는데, 인식하고 저장하는데 관련된 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 TMS라고 하는 기계하고 MRI를 써서 그 뇌 영역의 활동을 측정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TMS는 조금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TMS는 그 뇌의 어떤 영역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영역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전전두엽, 그러니까 배외측 전전두엽의 영역, 지금 여기 그 마치 번개 표시 같은 표시가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자극을 줘서 억제를 시킨 거예요. 배외측 전전두엽을 억제를 시켜서 그 억제시킨 것이 그 FFA나 PPA의 MRI를 찍었을 때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려고 한 거예요. 음, 연구 문제를 뭐 조금 더 설명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배외측 전전두엽은 통제 기능, 기억의 통제 기능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통제 기능이 뭘까? 이 연구자는 아마도 여러 개의 정보들이 그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목표로 하고 있는 자극만 골라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 선택 기능에 뭔가 관여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 연구자는 그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그 얼굴 자극을 학습 시기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얼굴 자극 20개를 1초에 하나씩 해서 20개를 보여준 거죠. 그런 다음에 한 뭐 10분 정도 지연 시간을 두고 그래서 10분이 흘러가게 둔 거죠. 그런 다음에 검사 시기에 어, 이 얼굴 아까 보았던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판단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조건에서는 그 얼굴 자극만 공부를 하지 않고 어, 얼굴 자극하고 집의 모양들도 공부할 때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Face Target House Distract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얼굴만 20개를 본 학습 시간에 학습할 때 20개를 본 조건은 Face Target Face Target Distract Absent라고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하우스를 보여준 경우도 있거든요. 집 그림을 20개를 했는데 얼굴 자극이 방해 자극으로 함께 학습식에 나타난 경우하고 얼굴 자극은 없던 경우하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방해 자극이 있게 되면 그 방해 자극을 나중에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때 만일에 이 배외측 전전두엽이 그런 방해 자극을 뭔가 활성화되는 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어, 배외측 전전두엽을 활동을 못하게 하면 그런 선택하는 과정을 잘 못할 테니까 그 얼굴이나 집을 인식해야 되는 뇌 영역에서의 활성화가 커야 될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배회 측 전전두엽이 그 필요 없는 정보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원래 하고 있던 건데 TMS로 그 영역의 활동을, 그러니까 배회 측 전전두엽의 활동을 억제시킨 경우에, 그러니까 활동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관련 없는 정보들을 선별하는 걸 잘 못할 테니까 결국은 얼굴을 알아보는 영역에서 얼굴을 구분하는 일이나 집을 알아보는 영역에서 집을 알아보는 그런 기능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그 부분이 활성화가 클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결과가 그렇죠. 보면 TMS로 여기에 자극을 줘서 그 영역의 활동을 억제시킨 경우에 FFA의 영역이 지금 디스트랙트에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월등히 큰 걸 볼 수 있고, 집하고 관련된 거는 원래 FFA가 집을 인식하는 데가 아니니까 별 차이가 없고, 그런데 PPA 영역으로 가게 되면 집 영역을 알아보는 뇌 영역이거든요. 이 경우도 역시 그 디스트랙터에 있는 경우에 활동이 크죠. 그러니까 얼굴이나 그 집을 알아보는 그런 뇌 영역에서의 그 선택하는 기능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어려워져서 뇌가 많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거든요. 뇌의 활동이 일반적으로 그 어려우면 그 활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94년도쯤 됐을 거예요. 선생님 지도 교수님이, 미국 지도 교수님이 제 메일박스에 그 대단한 연구가 나왔다고 그 뉴스위크지에 소개된 거를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메일박스에.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는 마인드를 볼 수 있는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커버 스토리로 그 주에 뉴스위크지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 남부에 있는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는데, 루이지애나, 거기에 워싱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사립대학이에요. 그 대학에서 그 여러분 테트리스 게임 아세요? 컴퓨터 게임. 그 테트리스 게임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하고 매일 1시간씩 한 달을 학습을 시킨 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맨 처음에는 잘 못할 거고 한 뭐 20일이나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잘할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테트리스를 막 시작할 때는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이 엄청 그 빨갛게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훈련을 해서 익숙해지게 되면 아주 작은 영역만 그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어떤 일을 되게 어렵게 하고 많이 해야 되면 그 담당하는 뇌의 영역의 활동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그 일이 반대로 그 일이 너무 쉽고 이제 너무 익숙한 거면 뇌 활동을 아주 적게 하게 돼요.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준 게 뭐 한 거냐면 어떤 종류의 일을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지금 한 거예요. 몇 가지 그 측정법을 써서. 이제 조금 초반에 너무 그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류의 그런 현상을 어, 왜 보는 건지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고, 측정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연구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연구는 1번 방법이 좋고 어떤 주제는 2번 방법이 더 좋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지금 여기 예에서 본 것처럼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그 알고 싶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방법을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죠. 지금 얘가 TMS라고 하는 방법하고 MRI라고 하는 방법을 2개를 좀 쓴 거죠. 그죠? 이제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2장에. 2장에서는 이제 논의하려고 하는 게 뭐 전통적인 인지심리학자들이 실험하는 행동 반응 측정법이나 또 fMRI나 EEG나 또 MEG나 뭐 이런 방법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씩 얘기를 해봐요. 이 행동 반응 측정은 인지심리학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심리학부 실험실에 피험자로 와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반응 시간 실험에 아마 참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자극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자극을 판단하는 어떤 준거 같은 게 있고 판단해서 걔가 어떤 옳은 거면 yes 반응을 하고 아니면 no 반응을 하게 하는 그런 식의 반응 시간 실험을 많이 하죠. 지금 여기 얘는 선생님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 예를 들었거든요. 나는 이제 요새 실험을 주로 하고 있는 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가 이렇게 기능이 다르다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가 서로 협력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종 결과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시각 자극을 써서 나는 언어를 연구를 하니까 어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각, 명사, 어절, 실험, 자극은 이런 경우에 띄어쓰는 단위 하나하나가 다 어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절이라고 하는 자극을 써서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어떤 방법으로 협동을 해서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어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실험 방법이 예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가운데를 이제 보고 있으면 그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의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가운데 부분에 그러면 그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 왼쪽 부분을 왼쪽 시야라고 얘기를 해요. Left Visual Field라고 얘기를 하고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Right Visual Fiel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그 시각 시스템은 신기하게도 왼쪽 시야에 제시된 자극은 오른쪽 뇌로 가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 시야에 제시된 자극은 왼쪽 뇌로 가도록 그렇게 신경계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야에 그러니까 왼쪽 시야나 오른쪽 시야를 조정을 해서 좌우 뇌에 정보가 특수하게 가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해가지고 자극이 연속해서 2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보시게 되면 뭐 픽세이션 포인트 가운데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자극이 왼쪽 시야나 오른쪽 시야에 번쩍하고 나오죠. 50ms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1초는 1000ms예요. 그러니까 50ms는 엄청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또 픽세이션 포인트를 보고 있다가 그게 한 150ms 정도 되고 그러고 나서 2번째 자극이 동일한 시야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 시야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제시됐던 요 자극이 2번째 제시된 자극에 어떤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동일한 시야에 연속해서 자극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자극은 왼쪽 시야, 2번 자극은 오른쪽 시야에 나올 수도 있겠죠. 오른쪽 시야는 좌방구로 가겠죠. 그러면 앞에 왼쪽 시야에 나왔던 자극이 지금 오른쪽 시야에 나온 자극을 인식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 패러다임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 이런 식의 반응 시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Y축은 400, 500, 600, 700 그래서 이게 밀리세컨드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400 밀리세컨드면 0.4초 걸렸다는 뜻이고 600 밀리세컨드는 0.6초 걸렸다는 뜻이죠. 여기에 CVF라고 쓴 거는 Central Visual Field 그러니까 중앙시야, 그러니까 가운데 요 가운데 나왔던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LVF라고 적은 거는 Left Visual Field, RVF는 Right Visual Field 이렇게 적은 거고요. 그래서 보면 Left Visual Field는 오른쪽 내로 간 거고 지금 RVF, Right Visual Field는 왼쪽 내로 간 거죠. 왼쪽 내로 간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조금 빠르죠 여기서 그죠? 그런데 이 시야 각도를 조정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야 각도라고 하는 거는 요 센터에 이제 픽세이션 포인트가 나오고 거기를 보고 있으면 센터에 이렇게 가깝게 왼쪽 시야에 나올 수도 있고 멀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멀면 시야 각도가 큰 거고 가까우면 시야 각도가 작은 거죠. 여긴 지금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1도인 경우에는 LVF 그러니까 왼쪽 시야에 나온 경우나 RVF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585, 580ms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3.5도로 넓혀주게 되면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다가 6도 정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실히 라이트 비주얼 필드가 빠르죠. 그죠? 왼쪽 내려오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센터에서 자극이 왼쪽이나 오른쪽 지하로 얼마나 멀리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좌우 반구에서의 인식하는 시간이 달라지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두 자국이 연속해서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선생님 실험에서 지금 실험 중에 있어서 결과를 다 여기 못 보여줬고 이거는 이전에 실험한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행동 반응 측정 쪽에서는 인간 정보 처리론 거기에 이제 근본을 두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그 일을 한다는 거고요. 각각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일정한 시간이 노력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여러 단계로 구성이 돼 있으면 더 반응 시간이 길 거고 여러 단계가 아니라 더 적은 단계가 들어가면 반응 시간이 짧고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정보 처리론에 근거해서 어떤 조건에 있는 자극이 다른 조건에 있는 자극보다 더 빨리 인식이 되거나 아니면 늦게 인식되는 그런 현상을 반응 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알고 싶었던 그런 연구 문제를 반응 시간의 측정치로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죠? 되게 이제 우리 심리학부에서 주로 많이 쓰는 연구 방법이에요. 교과서를 한번 조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원래 뭐 그 인지심리학이 대략 1960년대쯤에 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MRI나 ERP나 이런 방법들은 90년대 와서 주로 쓰게 되죠. 그죠? 두 번째 방법은 MRI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F가 붙은 거는 functional, 그러니까 기능성 이런 뜻이거든요. MRI는 원래 의료 장비예요. 그래서 뭐 다리가 부러진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 또 뇌를 촬영을 해서 뇌 어느 부분에 혈흔이 막혀 있는지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의료 장비인데 거기에 기계 몇 개를 더 붙여서 인간이 어떤 기억을 하거나 인식을 할 때 활동하는 뇌를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기계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 MRI 그 기계가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사람이 원래 여기 침대처럼 누워 있다가 이제 찍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 여기 끝이 이 환자, 피험자의 발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MRI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세요? 들어가서 있으면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났다가 얼마만큼 그런 소리가 또 안 들렸다가 또 얼마 있으면 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바깥에 자기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자기장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제 자기장이 발생이 돼요. 어, 그래서 왜 우리 자석 가지고 이렇게 쇠가 있는데 되면 쇠가 딸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 자력이 뇌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는 원래 이제 저 뭐야 에너지가 거기에 저장돼 있지 않아서 우리의 동맥 피를 통해서 포도당을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당하고 산소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기의 힘이 있는데 그 전기의 힘을 여기 밖에 있는 그 MRI 기계의 자기장이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도와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뇌의 어떤 영역에 공급된 포도당이나 산소나 얘들의 변화를 측정을 해서 뇌 활동을 측정해낸 거예요. 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fMRI인데 여기에 얘는 지금 어, 그 자극이 지금 여기 0이라고 돼 있는 여기 사각형 있는 시점에 어떤 자극이 제시된 거거든요. 시각 자극이. 그리고 후두엽 영역, 이 뒤쪽인데 이게 수평면 뇌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후두엽 영역의 활동이 언제 찍히는지 봤더니 약 6초 정도 지나야 제일 많이 찍히네요. 왜냐하면 뇌의 그 동맥을 따라서 혈류가 이쪽에 공급되는데 공급되고 거기서 사용되고 요 부위에서 포도당하고 산소가 되는데 그 변화를 찾는 거라서 그러니까 혈류 흐름은 좀 늦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6초 정도 자극이 제시된 이후에 가장 큰 그런 시그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뇌의 활동을 나타내는 거. 근데 아까 앞부분에 행동 반응 여기 실험을 보면 거의 이렇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400ms, 57ms. 인간의 그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이렇게 빠르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MRI로 뇌 활동을 측정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몇 초 단위로밖에 측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MRI의 결정적인 fMRI의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fMRI를 쓰게 되면 그 어떤 인지 과제, 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그 뇌의 영역은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데 그 뇌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 정보, 그러니까 어, 기억을 할 때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뇌에서 일어나고 한 4초나 6초 후에나 그 뇌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가 갖고 있는 그 단점은 어,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찍을 수가 없고 초 단위로밖에 찍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장점은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찍을 수 있어요. 대략 한 1.5mm 크기까지 찍을 수 있거든요. 뇌의 영역을. 여기 밑에 그림은 시각 자극을 보여줬을 때 위에서처럼 보여줬을 때 요 후두엽 영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두엽 영역의 활동 정도를 MRI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엑스트라 스트리에이트 외선조 피질이라고 그랬죠. 그 1장에서 왜 후두엽 영역 설명할 때 선조 피질에 붙어 있는 바깥 부분 영역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영역의 활동은 더 빨리 시작이 되고 있고 요게 L 프리프론털은 그러니까 레프트 그러니까 좌뇌의 전전두엽 영역은 더 늦게 활동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후두엽 쪽으로 자극이 뭐가 들어왔다가 그 신호가 요 전두엽으로 전해지는데 대략 여기 보면 한 6초하고 7초, 한 1초 가까이 시간 간격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MRI는 그 뇌의 해부학 구조를 찍을 수가 있는 거고 fMRI는 어떤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활동하고 있는 뇌를 찍을 수 있는데 fMRI로 뇌 활동을 찍으면 한 1.5mm 크기까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아주 작은 것까지 영역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 영역을 대략 뭐 몇 초 간격으로 몇 초 단위로밖에 잘 찍지를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알고 싶은 그 연구 주제가 공간을 찾아야 되는 거면 fMRI를 써야 되고 반면에 그게 아니고 빠른 시간대에 일어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라면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행동 반응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EEG 같은 조금 이따 얘기할 EEG 같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fMRI의 다른 또 결과가 예가 있는데 지금 A번 요 뇌는 정상인의 뇌고 B는 해마에 손상을 입은 환자의 뇌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진은 MRI로 좀 찍은 건데 관상면으로 찍은 거죠. 그러니까 뇌에 코 있는데 앞에서부터 뒤통수로 가는 그런 식으로 뇌를 찍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장에서 왜 보면 측면 뇌 사진이 있었고 위에서 내려본 수평면의 뇌 사진이 있었고 관상면으로 찍은 뇌 사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관상면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고 있는 요 부위가 지금 해마 부위거든요. 그래서 정상이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옅은 색으로. 근데 환자 뇌에서는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까만색으로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해마가 죽었거든요. 해마가 죽은 뭐 부분들은 그냥 벼 있는 게 아니고 요런 까맣게 보이는 분들은 뇌 척수액이 차 있는 거예요. 뇌에 그 물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뇌 척수액이. 그래서 요 까맣게 보이는 거는 지금 해마가 죽고 그 영역에 뇌 척수액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해마가 망가진 사람이고 여긴 정상인이구나. 그러면 해마 쪽에 손상을 입은 사람하고 정상인하고 remember 그러니까 explicit memory 쪽이죠. 그쪽하고 no semantic memory 쪽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차이인지 알아보자. 그러면은 이 환자의 뇌를 찍어서 그 환자가 진짜 해마를 다쳤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지 과제를 시켜서 어떤 종류의 과제는 잘 못하고 어떤 과제는 잘하면 잘 못하는 그런 기억이 이 해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으로 또 MRI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손상뇌 연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그 뇌를 일부러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그죠? 도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뇌를 어디를 손상을 시켜서 하는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동물을 대상으로 많이 하죠. 쥐나 고양이나 뭐 토끼나 이런 포유류들한테. 근데 인간한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뇌출혈이 생기거나 뇌졸중이 와서 뇌출혈은 뇌에 들어가는 혈관이 터져서 그 혈관이 영양분을 공급하던 뇌 조직이 죽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뇌졸중은 그 혈관이 터진 건 아니고 혈관이 막힌 거예요. 막히니까 혈류가 그쪽으로 못 올라가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뇌 조직이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상뇌 연구는 일부러 뇌를 망가뜨릴 수는 없고 어, 뇌, 자연 발생적으로
뇌를 다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MRI로 하는 연구는 그 혈류에 들어있는 그 산소하고 포도당의 그 대사 활동을 통해서 대사 활동의 변화를 통해서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건데 피의 흐름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초 단위로밖에 그 뇌 활동을 기록을 못하고 못해요.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영역이 그 내가 지금 시키고 있는 인지 과제와 관련 있는지를 찾아내기에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영역을 아주 작게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EEG나 이제 ERP를 또 쓰기도 하는데 우리 실험실에도 한 3대 정도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 기계를 살 때는 꽤 비쌌어요. 한 뭐 1억 가까이 주고 이렇게 사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서 한 뭐 5천만 원 정도 오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비싸지만. 그러니까 EEG는 뇌파예요. 뇌파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그 뇌에서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저 신경계 뉴런 공부 해보면 어 1번 뉴런의 축색, 그러니까 액선이 오게 되고 터미널 버튼이 있고 시냅스 간극이 있고 두 번째 뉴런에 덴드라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냅스에서 어떤 뉴로트랜스미터가 그 두 번째 뉴런의 덴드라이트 세포로 들어오는 경우에 막 변화가 생겨서 이제 그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두 번째 신경 부위의 덴드라이트 내에서 전류 변화가 생기는 거 그거를 측정한 게 EEG예요. 그러니까 뉴런 하나의 활동은 너무너무 작은 그런 전기 신호기 때문에 뉴런 하나의 활동이 이게 된 게 아니고 수천, 수만 개가 모여진 그 뉴런들의 종합체의 뇌의 활동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EEG가. 근데 EEG 이런 뇌파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어, 아주 복잡한 모양을 막 띠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정돈이 돼 있는데 더 좋은 게 없나? 뇌파는 하여튼간 되게 복잡한 그런 파로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아주 고주파 성분에 해당되는 뇌파도 있고요. 저주파 성분에 해당되는 뇌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죠? 알파파는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차분하고 좀 뭐 이러면 조용하고 그러면 나타나고 명상하고 그러면 베타파는 뭔가 여러분이 막 활동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 베타파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뇌파는 그렇게 알파파도 있고 베타파도 있고 또 델타파도 있고 세타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수많은 그런 파형으로 이렇게 종합된 같이 합쳐진 그런 파형이에요. 근데 그런 EEG의 그러니까 뇌파의 어떤 파들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인지 활동을 알 수가 있어요. ERP는 어, Event Related Potential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쓸 수 있을까요? 사건 관련하고 사건 관련 전위 이렇게 쓰거든요. 전위는 전압이란 뜻이에요. 전기 크기.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어떤 학습 과제나 또 뭐 물체를 지각하는 지각 과제나 이런 사건하고 관련된 전압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ERP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거예요. EEG하고 ERP하고 같은 건데 EEG는 어, 이지는 그 특정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죠. 있는데 어,
여러 개 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 중에서 감마파만 본다든지 알파파만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하고 ERP는 모든 파형들이 합쳐진 거에 합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연구 부분, 그러니까 EEG하고 ERP는 4장에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연구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조금 방법론의 이제 그 뭐 계략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자세히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EEG나 ERP는 뉴런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 그 신호를 두피에 여기 지금 이 사람 캡 같은 거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전극이 있거든요. 그 전극이 두피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두피로 새어나오는 그런 전기의 신호를 측정을 한 거예요. 어, 근데 EEG나 ERP는 여기 보는 것처럼 500, 800, 500에서 800 사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500이라고 하는 게 밀리세컨드거든요.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단위로 뇌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봤던 fMRI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시간 추적은 굉장히 잘 되죠. 그러니까 어, 뭐 페이스를 인식을 할 때 뭐 0.4초가 지났을 때 뇌활동, 또 0.5초가 지났을 때 뇌활동, 0.8초가 지났을 때 뇌활동,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뇌활동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추적이 이 EEG는 되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거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그 뉴런의 그 전기 신호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수만 개, 수천만 개의 그 뇌 뉴런들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영역을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뭐 전두엽 쪽인지 후두엽 쪽인지 이런 정도는 아는데 뭐 후두엽 쪽에서 V1 영역에 뭐 어디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공간적인 정보를 아는 거는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몇 센치 정도 크기의 뇌 영역을 얘기할 수 있을 뿐이고 뭐 몇 밀리미터 이런 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EEG나 ERP는 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그 시간대 변화를 추정하는 데는 굉장히 우수한데 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찾는 데에는 MRI에 비해서 fMRI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도 아마 EEG나 ERP 실험 참가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파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여기에 캡을 쓰게 되면 여기에 그 전극이 부착돼 있어요. 그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뭐 32개의 전극 채널이나 아니면 64개, 128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8의 배수로 변하거든요. 우리 실험실에 있는 거는 되게 32개의 전극을 갖고 있는 이런 캡을 써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반응 키 같은 게 있고 앞에 여기 모니터 같은 게 있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장비가 음,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수집하는 그런 장비인 거예요. 밑에 보이는 B에 보이는 이 그림은 토포그래피라고 그러거든요. 토포그래피가 그러니까 지형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뇌 활동을 시간대별로 500ms에서 800ms 사이에 뇌의 어느 부위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그 정보 처리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분석법이에요. 그런 거를 뇌활동 지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게 되면 조금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뇌파의 크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어, 보는 것처럼 이런 뇌활동 지형도를 가지고 그 활동이 시간대별로 뇌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EEG ERP는 상대적으로 실험하기도 좀 간단한 편에 속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기계를 사는 것도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한 번 실험하는데
쓰는 기자재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공간적인 뇌의 어떤 영역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앞에서 봤던 fMRI나 이런 MRI는 기계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이런 기계 하나 살려고 그러면 뭐 한 30억 원 막 이렇게 들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찍는데 이거 실험하는데 뭐 작게는 한 뭐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뭐 100만 원도 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실험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비용이 많이 들죠. fMRI나 MRI는. 근데 EEG 같은 경우에는 기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구입하는데 5천만 원 정도? 한 이런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또 한 번 실험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5만 원 이하로 들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EEG나 ERP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밑에 여기 보고 있는 거는 선생님 연구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 예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N4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N은 네거티비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아까 이제 뭐 얼굴 자극을 볼 때하고 얼굴 자극이 아닌 집 자극을 볼 때에 차이가 나는 뇌파가 뭘까? 이렇게 찾는 경우에 어, 얼굴 자극 볼 때 나왔던 뇌파 마이너스 뇌파의 크기 그 값에서 마이너스 집을 볼 때 나오는 뇌파의 크기를 빼면 얼굴만 볼 때만 나오겠죠. 그런 거 얼굴만 볼 때에 남아있는 뇌파, 그 성분을 ER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분이, 네거티비티, 그러니까, 음전기를 뜰 수도 있고, 양전기를 뜰 수 있어요. 그래서, N400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이 제시되고 나서 0.4초가 지났을 때 나타나는 뇌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자세한 거는 4장에 이제 뇌파하고 기억 관련된 거 할 때 더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논문 썼던 것들인데 여기는 뇌에 아까 왜 채널이 그 일렉트로드가 한 32개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코거든요. 그럼 여기가 왼쪽 뇌 부분일 거고 여기가 오른쪽 뇌겠네요. 일반적으로 여기 까맣게 보이는 이런 점들이 하나하나 전극이에요. 이런 전극이 32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16개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 16개의 전극이 있겠네요. 그 전극들 중에도 아비마 쪽에 프론털 로브 쪽에 있는 게 있고 뇌의 가운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후두엽 쪽에 배치된 그런 전극들이 있을 수 있네요. 근데 이게 32개를 하나하나 다 그 신호를 측정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하려고 그러면 신호도 좀 약하고 에러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몇 개씩 묶어서 해요. 여긴 지금 요거 3개 묶어서 통계 처리를 이런 ERP를 계산을 했고 여기는 하나씩으로 했네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묶어서 해요. 왼쪽 그 뇌에 붙인 전극은 일반적으로 그 홀수 번호를 써요. 예를 들어서 그 전두엽의 왼쪽 뇌 전두엽이었으면 F1 자극이다. F1 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오른쪽 뇌의 그 전극은 F2라고 이렇게 붙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2번 짝수로 붙이는 건 되게 오른쪽 뇌를 얘기를 하고 홀수로 붙이는 거는 되게 왼쪽 뇌 쪽을 얘기를 해요. 요 부위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뇌 활성화 그 지형도죠. 그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뇌파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주파수 대역별로 본 건데 2Hz짜리, 6Hz짜리, 10Hz짜리, 14Hz짜리 이렇게 본 거고 여기 Y축은 각 주파수의 활동 강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6Hz짜리는 에너지가 적죠. 활동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성분이 얼마 없다는 거지 EEG 내에. 10Hz짜리는 굉장히 많네요. 그죠? 많이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1헤르츠는 그러니까 뇌파가 이제 그 전기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전기 신호인데 1헤르츠는 1초에 한 번의 주기를 갖는 거. 왜 사인파 여러분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공부해봤죠, 그죠? 사인파나 뭐 그 코사인파 이런 거에 있잖아요, 그죠? 사인파를 보면 이렇게 증가됐다가 이렇게 한 번의 주기를 갖게 되죠, 그죠? 그 한 번의 주기가 1초에 한 번 나타나는 그 파형을 1헤르츠 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헤르츠 같으면 1초에 10번의 주기성을 갖는 비교적 고주파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 14헤르츠는 더 고주파인 거죠.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거는 뭐 수백 헤르츠에 수천 헤르츠에 해당되는 것도 있죠. 보통은 우리 인지 활동하고 관련된 것들은 한 뭐 1헤르츠에서부터 한 뭐 100헤르츠 미만에 있는 것들 그런 파형들이 되게 관련이 있어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알파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마음이 고요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뇌파, 그 알파파는 대략 8헤르츠 정도 돼요. 8헤르츠 정도 되는 8에서 한 10헤르츠 정도 되는 그런 뇌파 성분이고 반면에 이제 뭔가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느라고 굉장히 뇌를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베타파나 감마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감마파는 대략 한 30Hz가 넘는 그런 파형들이고 베타파는 대략 한 20Hz 정도 되는 파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특정한 주파수 대의 그 파형을 분석을 하면 ERP,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 예에서 보여줬던 이런 종류의 ERP 분석보다 더 자세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뇌 활동 그 지형도인데 그 지형도를 주파수별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X축은 시간축이고 그러니까 자극이 0에서 제시가 된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5라는 거는 자극 제시되기 1.5초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0이라는 시점에서 자극이 뭔가 제시가 된 거고 그 이전 거는 자극 제시되기 전부터 벌써 뇌 활동을 측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Y축은 주파수를 나타내요. 5Hz짜리, 15Hz짜리, 25Hz짜리, 그 다음에 35Hz짜리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여기 보면 파란색은 그 강도가 약한 걸 얘기를 하고 노란 거나 빨간색은 강도가 센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극이 제시되고 나서 여기 좀 한 5Hz에 해당되는 게 활동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초기에 많죠. 근데 고 아주 높은 헤르츠에 해당되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그런 강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 주파수별로 추적을 하게 되면 뇌 영역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의 뇌인 거죠. 거기에 뇌 영역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A 방법을 따르는 거, B 방법, C 방법, D 방법으로도 이렇게 뇌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쁘죠. 이쁘고 또 공부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EEG나 ERP 분석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인지 일을 할 때 뇌 활동을 아주 정확하게 시간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간적으로도 물론 할 수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MRI나 fMRI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미지라고 하는 그 이 기계는 MRI하고 마치 EEG하고 합해진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 해상도도 좋고 또 시간 해상도도 좋은 비교적 더 이렇게 애드밴스드 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대덕에
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 선생님도 거기 가서 실험을 해서 함께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표준과학연구원에 그 한 대가 있고요. 또 서울대 신경외과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신경외과 가서 장비를 빌려서 뇌를 찍은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EEG하고 MEG하고 비슷해요. EEG는 전기 활동을 직접 찍은 거고 MEG는 자기장의 변화를 찍은 거예요. 전기가 흐르면 그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자석처럼 그런 자기장의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전기 신호의 변화가 있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 자기장의 변화를 추적을 해서 지금 뇌의 어디가 어느 때 활동하고 있는 건지를 찍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MEG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 어떤 종류의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추적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대신 공간적으로는 EEG처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공간적으로는 역시 fMRI나 MRI가 아주 뛰어나게 좋아요. 심부 전극 측정법은 요즘 뇌 영역을 되게 확대해서 보여가지고 이상하게 보이고 있죠, 그죠? 뇌에 이제 두개골을 열고 그 안에다가 전극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뉴런이나 뉴런들의 그 덩어리 쪽에 전극이 닿게 되고 그 뉴런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전기 신호를 밖에서 측정해낸 거죠. 어, 대개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뭐 간질 같은 그런 병이 있어서 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간혹 가다 이런 일을 이런 신부 전극법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죠. 지금 여기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연구를 인간한테 하는 거는 실제로 뭐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환자들 수술하는데 거기 가서 실험하고 그러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되게 동물들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하고요. 여기 예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는 학습했던 자극을 테스트 시에 봤을 때, 그러니까 공부했던 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그 해마에 심겨진 그 전극의 활동으로 찍은 뇌 활동이 이렇게 높게 일어나요. 그런데 유사하게 생긴 거, 그러니까 학습했던 것과 유사한 자극인데 실제 학습을 하지 않은 것들, 걔들도 활동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전혀 학습하지 않았던 것, 맨 처음으로 지금 보는 거, 검사시기, 거기는 뇌 활동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신부 전극법으로 하게 되면 뇌 영역을 정확하게 알겠죠. 또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겠죠. 밀리세컨드 단위로 얘도 추적이 되죠. 그죠? MSEC라고 쓴 거는 지금 밀리세컨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0이라고 하는 뜻은 자극이 제시된 시점이고 1000은 그 자극이 제시되고 1000밀리세컨드 1초가 지났을 때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 요게 이제 보여주는 거는 그 자극이 뇌가 활동하는 빈도를 지금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대략 한 자극이 제시되고 한 0.5초쯤에 활동이 제일 많네요. 그죠? 여기도 한 0.5초쯤에 제일 많네요. 여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부전구법을 쓰게 되면 어 당연히 뇌 영역 정확한 데를 아주 조그만 아주 굉장히 가는 그런 그 일렉트로드로 하거든요. 우리 과에 최준식 교수님이 이런 그 수술을 이런 것들 잘하세요. 그러고 이 지금 보는 것처럼 시간 변화별로 밀리세컨드 변화별로 그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좋은데 실제 인간한테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TMS라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게 TMS 장비인데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여기서 자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개골 그 바깥에서 이 자기장으로 뇌의 어느 부분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의 어느 부분을 더 활동을 많이 하게 할 수도 있고 활동을 적게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략 이런 자극을 주고 한 뭐 몇 분이 지나면 그 뇌의 활동의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 마치 그 아까 환자 그 뇌에서 마치 여기 아까 왜 해마에 손상이 있는 환자하고 정상인하고 비교해서 그 해마가 하는 역할을 알아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가짜로 마치 뇌가 손상된 것처럼 잠시 만드는 거죠. 교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손상뇌 연구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그 TMS 방법은 좋은 거는 시간적으로도 추적이 잘 돼요. 어, 그런데 이런 큰 자극으로 기계로 뇌를 자극을 하니까 MRI만큼 아주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아주 작은 부위를 자극을 하고 이러기엔 좀 어렵겠죠. 또 뇌의 겉에 그 피질이나 이런 쪽은 자극하기 쉬운데 뇌의 심층부에 있는 어떤 조직을 자극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TMS보다 TMS는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뇌의 특정 영역을 뇌 영역의 활동을 교란시키고 그래서 그 영역이 예를 들어서 뭐 엑스프레스 메모리를 만일에 담당하던 뇌 영역이었으면 엑스프레스 메모리 관리를 시키면 잘 못하겠죠. 임플리시트 메모리 태스크는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방법이에요. TMS하고도 비슷한 방법인데 TDCS, TACS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 미국 대학생인데 여기에 지금 부착된 요 부위에 전기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T는 transcranial, 그러니까 두개골을 관통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트랜스 transcranial, D는 direct, 직류, DIRECT, direct, C는 current, 전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개골을 관통하는 이런 뜻이고요. direct current는 직류란 뜻이에요. 직류. 여러분 건전지 이런 거 사면 건전지에 그 전기 있잖아요. 그게 직류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전류는 교류라고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어, S는 stimulation 이렇게 돼 있고 stimulation. 그러니까 번역을 해보게 되면 두개골을 관통해서 직류로 뇌 영역을 자극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TACS는 요 다이렉트 대신에 alternative, alternating이거든요. alternate. 교류란 뜻이에요. 직류하고 교류의 차이는 아까 뇌파 그 볼 때 뭐 그냥 알파파, 베타파 이런 거는 한 개 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류는 그런 한 개 파형으로 돼 있는 전류고요. 교류는 EEG처럼 여러 개 파형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겠다고 연구 제안서를 정부에 냈는데 특정한 그 주파수 대의 전류로 뇌를 자극을 하면 치매를 뭐 예방을 하거나 그런 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TMS하고 TMS는 자기장, 여기에 전기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여기 생기는데 그 자기장으로 뇌의 어떤 부위를 교란시키고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떤 인지 과제를 시켰을 때 교란된 뇌 때문에 그 인지 과제가 방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고 TDCS나 TACS는 그 자기장 대신에 전류를 직접 두개골에 흘려주는 거예요. 약한 전류를. 그래서 뇌 영역을 교란시킨 다음에 그 뇌 영역, 교란된 뇌 영역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하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TMS나 TDCS는 기본적으로 쓰는 연구 논리는 비슷한 거고 하나는 자기장을 쓰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전류를 쓰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이 TMS는 장비가 제법 커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한 1억 정도 근처 해요. 근데 TDCS는 상대적으로 요 기계도 간단하고 요 부착하는 것도 간단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실험하기도 TDCS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 실험실에도 한 대가 있는데 TMS보다는 TDCS를 많이 써요. TDCS나 TACS나.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지금까지 한 거를 다 보게 되면 그 어, X축은 얼마나 짧은 시간대에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은 얼마나 작은 부위까지 찍을 수 있는 거냐를 나타내고 있는데 TDCS나 TMS는 지금 보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ERP나 MEG, EEG, MEG보다 월등히 시간적으로 안 좋죠. TMS나 TDCS가 그죠? 그런데 공간 해상도도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런데 얘들이 좋은 이유는 인과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해마 망가지는 환자의 뇌의 경우에 해마 손상을 입은 환자가 A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하고 B는 잘하면 해마 그 망가진 부위가 A를 담당하는 뇌라고 우리는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TMS나 TDCS로 뇌 어딘가를 만일에 자극을 해서 그 부위가 교란됐는데 그랬더니 A는 잘 못하고 B는 잘하면 교란된 뇌 영역이 A를 담당한 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방법들은 되게 뛰어난 거고요. fMRI 쪽은 fMRI는 공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주 1.1mm 정도 크기의 뇌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뇌 활동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근데 반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류의 변화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라서 초 단위로밖에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 반면에 이제 EEG나 ERP는 어, 밀리세컨 단위로 뇌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공간적인 그 뇌의 영역을 얼마나 작은 뇌의 영역 활동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어, fMRI하고 ERP를 만약에 합치면 두 개를 합쳐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간적으로도 우수하고 시간적으로도 우수한 경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연구자들은 당연히 둘을 같이 쓰려고 그러겠네요. fMRI와 ERP를. 그죠?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뇌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겠네요. 그죠? 뎁스 일렉트로드는 아까 심부 전극 측정법 그러니까 두개골을 뚫고 수술해서 뇌 어느 부위에 전극을 심는 거 그런 방법은 시공간 해상도가 다 좋으네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 피험자한테 이런 거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그림 2.8은 선생님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뇌 활동을 찍는 방법들을 종합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어,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 기억 같으면 기억에 무엇을 아까 전전두엽이 선택을 정보를 선택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무엇을 그런 질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뇌가 해결하는지 그렇고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은 어떤 논리적인 주제나 논리적인 추론이나 아니면 궁금증을 통해서 생기게 되고 어떻게는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는 MRI 같은 방법으로 찍어야 되는 거고 어디서는 아니 언제는 EEG 같은 방법으로 찍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EEG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일 좋으니까 어디서는 MRI가 제일 좋으니까 MRI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렴적인 연구 방법을 써요. 반응 시간이나 반응의 정확성을 가지고 어떤 연구 문제를 조사를 하고 보통은 이런 행동 연구를 먼저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좀 싸고 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요. 그리고 나서 EEG나 ERP를 가지고 시간적인 추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MRI와 fMRI를 써서 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럼 이 셋을 모두 다 합쳐보면 어떤 종류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뇌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는지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게 꿈이에요, 사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고 이제부터 한 15분 동안 오늘 강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답을 해보는 거예요. 아래 한글이나 뭐 워드로 한 반 페이지 정도 쓰면 돼요. EEG와 ERP의 장점과 단점을 지금 들은 것처럼 써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교과서 그 PDF 2장 그거 보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구글이나 이런 거 찾아서 해도 돼요. 자,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동안 써서 조교 이메일 주소 알죠? 그리로 보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봐요.